자, 안녕하세요. 5단원 신재생 에너지와 지속 가능한 발전 시험 직전에 범위가 조금 진도가 목요일날 빠진 반이죠. 목요일날 들은 반들이 진도가 좀 늦어서 2번이나 빠져서 여기 부분은 선생님하고 같이 하기로 했는데 앞에서 공지했던 대로 수업을 다 듣고 감상 한 줄로 간단하게 들었다는 인증을 하기 위해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신재생 에너지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화석연료의 생성과 고갈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 목표입니다. 자, 옛날에 원시인들은 저번에 얘기했듯이 나무 땔감을 떼서 연료로 사용했고 18세기에 산업혁명 이후부터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거 지금 증기기관차인데 석탄을 싣고 가면서 이렇게 연료로 썼던 거, 그 다음에 석유, 천연가스 순으로 이렇게 화석연료를 사용했고, 현재는 이제 미래 사회는 전기차도 많고요. 지금 여기 태양전지고 태양광 전지판이 있고 태양전지판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수소 H2라고 해서 수소 연료 자동차를 사용하는 모습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래 원시인들은 나무를 태워 사용했고 18세기에 산업혁명기를 맞이하면서 화석연료를 대량으로 사용해왔다. 미래 우리 사회는 그럼 어떤 에너지를 쓰게 되느냐? 다 알고 있죠? 책에다가 신재생 에너지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얻는 방법을 사용하는 게 좋다. 자, 화석연료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화석연료의 생성 과정을 한번 조사해보자. 화석연료가 곧 고갈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배우는 단원이고요. 일단 첫 번째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배울 텐데 다들 알고 있을 줄 알았는데 다른 반 수업할 때 보니까 석탄이 뭐가 부패해서 생긴 건지 모르더라고. 생물인 건 다 아는데요. 지질시대 동안 살았던 특히 식물들이 따뜻한 늪지대에 묻혔을 때 생기는 게 석탄입니다. 밑줄 친 것만 써주세요. 식물 중에 특히 우리가 지금 쓰는 식물은 고사리. 지질시대에 고사리들이 매몰된 그 식물층을 우리가 쓰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식물들이 고사리는 따뜻한 곳에 살잖아요. 늪지대에 묻혔을 때 지각 변동이나 여러 가지 뭐 침강, 융기와 침강 여러 작용을 거치다가 지하로 매몰되게 되면 뜨거운 열과 높은 압력을 받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불순물하고 휘발성 물질들은 다 날아가고 탄소가 남아요. 그러면 그게 석탄이죠. 밑줄 친 거 쓰세요. 지질시대의 식물이 늪지대 묻혔다가 열과 압력 그랬다가 불순물과 휘발성 물질이 제거되고 탄소가 남아. 그래서 이제 탄소는요, 탄소가 아니라 석탄은요, 탄화되는 순서에 따라서 시간이 오래될수록 토탄에서 갈탄에서 역청탄, 무연탄 이런 식으로 탄화 작용을 거치다 보면 여러 가지의 석탄의 종류인데 그 오래된 시간, 특히 무연탄 이런 애들이 탄소의 함량이 가장 높다고 해요. 그래서 탄소 함량이 가장 높다는 건 무슨 의미냐? 에너지를 더 많이 낼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래 진행될수록 더 탄소가 많이 남아있다. 그 다음에 석유, 천연가스는 같이 그냥 알아두세요. 석유와 천연가스는 생성 과정이 거의 비슷해요. 석유나 천연가스 둘 다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은 생물인데 플랑크톤이나 바다생물, 바닷속에서 특히 동물이에요. 식물 말고 동물들이 사체가 점토 등 바다나 호수에 퇴적돼 바다에 살았던 애들이 바다나 호수에 퇴적되면 열과 압력을 받죠. 오랫동안. 그러면 여기에 화학 변화가 일어나서 석유가 된다. 그러니까 무슨 차이야? 석탄은 식물, 석유는 동물들이 바다나 물 밑에 호수 퇴적되었을 때 많이 생성되는 과정을 겪는다고 해요. 그러면 석유랑 천연가스 같이 알아놓으라고 했던 게 똑같아. 천연가스도 바다나 호수 속에 플랑크톤이나 동물 등이 퇴적되는데 석유는 액체고 천연가스는 기체잖아요. 보통은 만들어지는 과정이 비슷해서 석유가 부패될 때 기포가 발생하는 게 덮개암의 형태로 그 석유가 생성되는 곳에 암석이 빈 공간이 없는 암석들이 덮여 있을 때 천연가스가 가스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때 어떤 화학 변화를 겪으면서 석유가 생성될 때 빠져나온 기체가 탄화 기체가 탄소를 포함한 기체가 천연가스라고 해요. 그래서 같이 발견되거나 따로 발견되기도 하기도 하지만 생성 과정이 유사하다는 점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기 밑줄 친 데만 써주시면 돼요. 자, 이거를 지금 알아본 거는 화석연료의 생성 과정을 알아본 이유는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화석연료가 지금은 얼마나 남아있는지
이거는 선생님 조사한 거니까 그냥 쓰시면 되는데요. 석탄은 약 몇 톤인지 정확히는 몰라도 어느 정도 쓸 수 있다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죠. 8,915톤 정도가 매장돼 있대. 확인된 양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확인된 양이 이만큼이고 약 114년 후에 고갈된다고요. 그러면 결국 너희는 쓸 수 있죠. 너희 쓸 때까지는 남아있겠지만 후손은 쓸 수 없다는 거. 석유는 확인된 매장량이 지금 1조 6,976억 배럴 정도가 확인됐는데 이 양으로는 51년밖에 못 쓴대. 그러면 사실은 너희들이 지금 17살밖에 안 됐으니까 51년은 더 살죠. 한참 더 살죠. 요즘에 과학기술도 발달해가지고 평균 수명도 길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쓸 때까지도 우리가 나이 들 때 석유가 고갈될 수 있다는 얘기죠. 천연가스도 마찬가지인데요. 186.9 세제곱미터입니다. 세제곱미터. 이 양은 약 53년 후면 고갈된대. 결국 우리가 아니고 너희들이 늙었을 때는 이런 석유나 천연가스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석유나 천연가스 같이 화석연료가 고갈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화석연료 관련 산업 근로자들이 살 수가 없죠. 직장을 잃게 되겠죠. 그리고 전기도 쓸 수 없고, 왜냐면 전기도 대부분이 어디에 의존한다고? 화석연료에 의존한다고. 화력발전소가 가장 많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는 전기도 쓸 수 없을 테고, 그러니까 병원 등에서 의료기기 사용이 불가하면은 사람들이 아프거나 병들면 다 죽을 수밖에 없죠. 음식물을 조리할 수도 없고 가스레인지, 인덕션 다 사용 못하니까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겠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죠. 어떤 반 친구가 그랬는데 망하죠. 진짜 지금 이렇게 준비 없는 상태로 화석연료가 고갈돼 버리면 심각한 폭동이나 초래될 수 있죠. 그래서 이 대비해서 할 수 있는 창의적인 대안은 스마트 그리드 앞에서 배웠는데, 그래서 전력 생산을 효율성을 높인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도 통합하고 부족한 부분에 더 보내주는 이런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 방법이 있고,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점점 늘리자.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이거죠. 현재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 대체 에너지가 완벽하게 준비되기 전까지 최대한 에너지를 더 늦게까지 쓸 수 있게 시간을 벌어두는 방법이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게 좋겠죠. 모든 별로 위에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발표 자료를 안 만들어도 돼요. 그냥 넘어가서 이런 식으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석탄은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는데 매장량과 몰라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자, 그래서 결과 및 정리. 화석연료가 고갈되는 까닭을 생성되는데 걸린 시간 및 인류의 에너지 자원 소비량과 관련지어 설명해보자. 앞에서 얘기했죠. 아까 말했지만 화석연료가 생성되는 데는 여러 지질시대가 걸려. 지질시대의 시작이 선캄브리아대가 약 38억 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38억 년 전부터 시작됐는데 인류가 탄생하기가 고작 1만 년 전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인류의 출현은 그 지질시대에 빌어서는 굉장히 짧아. 심지어는 이 화석연료는 1700년대부터 썼다고 하면 320년 정도밖에 안 된 거잖아, 사용이. 근데 그 300년 동안에 화석연료를 다 써버렸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야? 생성은 수억 년이 걸렸는데 소비는 엄청 빨리 된다.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데 수억 년의 시간이 걸려. 쓰는데 300년 걸리면 이거 감당할 수가 없죠. 그쵸? 네, 이렇게 써주시고요. 각 모둠에서 제시한 화석연료 고갈에 대비한 창의적인 대안 중에 아까 말했지만 에너지 절약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은 없죠. 공부 열심히 해서 연구원 과학자가 돼서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고 스스로에게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겠죠. 네. 선생님이 지금 쓰는 시간 안 주고 빨리빨리 조금 진행하긴 했는데 너희들 멈춰놓고 쓰면 되지, 그쵸? 네. 이게 쓸 시간 안 기다려줘도 되니까 선생님 그냥 지나갔는데, 부족한 사람들은 이거 영상을 잠시 멈춰놓고 필기를 꼭 마저 해주도록 하세요. 그래서 넘어가서 이제 중요한 거는 신재생에너지, 파력발전, 조력발전. 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애들 가르쳤을 때 다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라며 쉬워 했고요. 그 다음에 연료전지. 이 부분부터 살짝 이제 생각 조금만 하시면 돼요. 어렵진 않아요. 앞에서 어려운 건 다 끝났어. 신재생에너지 어디냐면요. 교과서에서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에
화석연료를 대신할 만한 친환경적이면서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 밑줄 치고 신재생 에너지 네모해주세요. 신재생 에너지란 요런 의미죠. 나라별로 정의한 방식이 조금 다르지만 우리나라는 화석연료를 대신할 만한 친환경적이면서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 친환경적은 뭐야? 말 그대로 친환경적, 이산화탄소나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아서 환경에 좋은, 해를 끼치지 않는 게 친환경적인 거고요. 고갈되지 않는, 떨어지지 않는, 영원히 영구히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는 여러 가지 자연을 이용하는데 보통 햇빛이나 뭐 물, 땅의 열, 뭐 비, 여러 가지를 이용하는 재생 에너지인데 우리가 지금 배울 거는 파력과 조력 발전 배울 거예요. 파도와 조력, 기조력을 이용한 조수 간만의 차. 그럼 여기 지금 깨지긴 했는데 선생님 써줄게요. 너희는 안 써도 돼. 책에 있어. 밑줄 칠 거야. 파력 발전의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파도의 힘으로 직접 터빈을 돌리는 방식 있죠. 그러니까 파도의 힘으로 파도의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방식이 있어. 어떤 거냐면요. 바닷속에 터빈을 설치하는 거야. 돌아가게. 그런 다음에 물이 파도가 칠 때 출렁출렁 서서 들어오고 출렁출렁 서서 빠져나가고 왔다 갔다 할 때 터빈을 돌리는 방식이 첫 번째 방식이에요. 많이 쓰진 않아요. 말 그대로 지금 여기 보니까 바닷속에다 이런 터빈을 설치해야 되니까 힘들죠. 바다 아래에다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파도의 힘이 물 밑에서는 속력이 빠르지 않지. 그래 유속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전기를 발생한 생산량도 적기 때문에 많이 쓰진 않아요. 그러면 어떤 방식을 많이 쓰냐? 두 번째 방식이에요. 어떤 방식이냐면요. 파도가 들어왔다 나갈 때 공기를 압축시켜서 공기에 압축된 공기가 나가면서 터빈을 돌리는 방식. 여기에다 밑줄 쳐주세요. 파력 발전의 두 번째 줄에 파도에 의한 해수면의 높이 차이로 공기를 압축하여 터빈을 돌리는 방식에 밑줄 쳐주세요. 그림에 다음 보시면 요거죠. 우리나라의 제주도에 있는 파력 발전소는 대부분 요 원리를 이용하거든요. 제주도. 얘는 바닷가에다 설치하는 거야. 바다 끝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서 바닷물이 여기까지 오잖아. 그래서 물이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러면은 원래 여기 물이 요만큼, 높이가 요만큼인데 요만큼 차오르면서 이 안에 있던 공기가 압축돼. 그럼 밀려 나가겠죠? 터빈을 돌려서 빠져나가. 그런 다음에 어떻게 바닷물이 다시 빠지겠죠? 파도가 칠 때 밖으로 나가. 물러나. 그러면은 얘가 수면 높이가 낮아지면서 이 안에 다시 공기가 차겠죠. 다시 파도가 쳐. 그럼 어떻게 물 높이가 올라가니까 여기 공기가 또 압축을 되면서 밖으로 빠져나가겠죠. 이때 터빈을 돌리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를 압축했다가 그 공기가 빠져나가고 또 공기가 채워지고 이렇게 해서 발전기를 돌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바다 속에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 바닷가에다 설치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파력 발전의 특징은 파도가 항상 있죠. 파도가 없는 바다는 없죠.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공기를 압축 팽창하는 거기 때문에 부산물이 없어. 나오는 물질이 없어. 그러니까 환경에 유해하지 않겠죠. 환경 오염 물질들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유지 비용이 적게 들죠. 파도만 이용하니까. 그 다음에 단점으로 파도가 약해지면 발전량이 적다. 예측할 수가 없어요. 파도가 언제 세게 칠지, 뭐 언제는 느리게 칠지, 비교적 일기예보를 통해서 알 수는 있지만 그래서 주기적이지 않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지 않다는 점. 에너지를 얻을 만한 적절한 장소를 찾기가 힘들어요. 파도가 잘 치는 바다를 찾아야 되거든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조력 발전. 하루에 2차례 반복되는 밀물과 썰물로 인한, 조력이라는 건 기조력이죠. 조력 발전에도 기조력이 뭐야? 밀물과 썰물이 일으키는 달의 인력을 말하는 건데, 달과 태양의 인력인데 달의 인력이 더 크죠. 두 가지가 있는데 조류 발전과 조력 발전이 있어. 책에는 조류 발전은 안 나와 있는데 모의고사나 수능에는 출제되기도 하니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조류는 흐를 유자죠. 아까 파력 발전에서 첫 번째 방식과 똑같아. 안에다 터빈을 설치하고 조류 밀물 때 들어오고 썰물 때 나갈 때 이 터빈을 돌리는 방식인데, 아까 말했듯이 바닷속에다 설치하기도 힘들고 발전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 나왔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조력 발전을 더 많이 쓰죠. 그래서 조력 발전은 하루에 2차례씩 반복되죠. 밀물과 썰물이. 알고 있겠지만 지구가 이렇게 있고 달이 있을 때
달 쪽으로 바닷물이 이렇게 쏠려. 그러니까 여기 사는 사람은 바닷물이 달 쪽으로 쏠리니까 밀물 나갔고, 얘가 이렇게 자전을 하면서 이쪽을 바라봤다 그러면은 물이 이쪽으로 올 테니까 썰물 들어오고, 이쪽에서는 밀물 이쪽에서는 썰물 하니까 하루에 꼭 2차례씩 주기적으로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이 높이 차이, 아까 그 수력 발전 방식하고 비슷한데, 댐에 물을 가둬서 그 높이 차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서 전기 에너지 일으키는 방식으로 발전을 해요. 보시면요, 이렇게 밀물이, 바다가 이쪽인데 밀물이 들어서 바닷물이 꽉 찼네. 만조가 된 거야. 그때 터빈의 수문을 폐쇄하면 물은 그냥 저수지로 들어와. 터빈을 못 돌리죠. 그렇죠? 저수지에, 그래서 저수지에 물이 이렇게 가득 차게 되면 썰물 때 바닷물이 나가면 저수지의 높이가 높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당연히 높은 곳에 낮은 곳에 물이 이렇게 나가려고 할 때 그 빠르기가 훨씬 더 세겠죠. 그냥 자연 유속에 들어오는 것보다. 그래서 높이 있는 물이, 저수지에 물이 빠져나가면, 썰물 때 빠져나가면서 터빈을 가동시키는 방식이 조력 발전이에요. 우리나라에 뭐 새만금에도 있고, 조력발전소는 꽤 많죠, 우리나라에. 조력발전의 특징은 조성 현상은 매일 약 2번씩 일어났고, 그러니까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해. 언제가 밀물이고 언제가 썰물인지 우리 예측이 가능해서 언제 발전을 할 수 있다. 하루에 2번은 꼭 발전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연료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이게 중요해. 이거 밑줄 좀 쳐줄래? 위에 311쪽에 그림 바로 아랫줄에 조석 현상이 매일 2번씩 일어나므로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 발전에 비해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하다. 밑줄 쳐주세요. 예,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발전이죠. 연료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비용이 적게 들죠. 그리고 오염물질의 발생이 없겠죠. 조수간만의 차이가 큰 지역에만 설치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조수간만의 차이가 균일하지 않아. 그건 무슨 말이냐면, 사리나 조금이라고 들어봤죠. 사리는요, 그 간조와 만조의 높이차가 가장 클 때가 사리야. 그리고 조금은 간조와 만조의 높이차가 가장 작을 때. 그 높이차가 클수록 발전량이 크죠. 조금일 때는 발전량도 작겠죠. 그래서 조력발전소 건설하는 데는 큰 비용이 들어. 그리고 주변에 갯벌 생태계라든지 해양 환경을 다 파괴하기 때문에 얘도 해안가에다 설치를 해야 돼서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장단점을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꼭 알아두세요. 넘어가고 이 연료전지를 한번 배울게요. 연료전지는요, 2번째 줄이야. 312쪽 2번째 줄에 연료전지 네모해주고, 연료전지란 수소가 산화되어 물이 생성,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해요. 수소가 산화된다는 건 산소랑 결합했다는 거잖아. 수소랑 산소가 결합해서 물이 만들어지는 화학반응으로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를 연료전지라고 해. 그래서 화학에너지가 전자의 이동을 통해 전기에너지로 전환된다. 이거는 뒤에서 그림을 보면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이게 구조거든요. 알아두셔야 돼요. 자, 보시면 여기에 수소를 공급해주는 곳은, 수소는 항상 H2의 형태로 있죠. 공기 중에서. H 혼자는 못 있어. 산소는 O2 이렇게 있어야 돼. 그래서 산소는 공기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공기정극이야. 공기가 채워 있으면 어디나 산소가 있거든요. 우리 대기 중에 21%는 산소이기 때문에 공기정극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소를 채워놓은 전극은 수소 연료를 충전해야 되기 때문에 연료전극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소가 들어있는 곳을 연료전극, 산소가 들어있는 곳을 공기전극이라고 하고, 그 사이에 전해질 알죠? 이온이 잘 이동할 수 있게, 이온이 이동해서 전기가 통할 수 있게 통할 수 있는 물질을 전해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일단 알았으면, 지금 보니까 여기에 수소가 4개 있지. 그러니까 H2가 2개 있었단 얘기야. 왜냐면 이따가 O2 얘랑 결합할 때 물을 만들려면 물은 H2O기 때문에 H가 2배여야 돼서 이렇게 2개의 수소 분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때 수소 H2가 어떻게 되냐면, 연료 전극에 있던 H가 H 플러스와 전자로 분리가 돼. 그러니까 얘를 쓰면은 H2 2개가 어떻게 되냐면, 2개의 H 플러스 양이온과 전자 2개를 내놓죠. 전자 2개를 내놔요. 마찬가지 얘도 그런 과정을 겪어서 전자 2개를 내놔요. 그럼 이렇게 되지. 전자가 4개가 분리되고 H 플러스 양이온이, 수소 양이온이 생겼을 때, 양이온은, 수소 이온은 전해질을 따라서 이렇게 공기전극으로 이동을 해. 전해질을 통해서 공기전극으로 이동하고, 전자는 전해질로 이동을 못하거든. 그럼 전자는 당연히 도선을 타고 이동을 할 텐데, 이렇게 연결된 도선, 전구가 연결되어 있는 이유는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알아보려고 이렇게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일 때 전자의 이동 방향은 반대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라고 배웠어요. 중학교 때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 출발하는 이 지점이 마이너스 극이 되고 도달하는 이 지점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료 전지 쪽이 마이너스 극, 공기 전극 쪽이 플러스 극이 돼서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르는 거야. 이게 전지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도착하면 어떻게 되냐. 아까 4개의 수소 양이온이 왔죠. 그러니까 전자도 몇 개가 왔어? 도선을 타고 4개의 전자가 왔죠. 그래서 여기 있던 산소 2개랑 결합을 하죠. 그래서 총 얘네 2개가 결합하면 4개의 수소가 되니까 산소 2개랑 결합하니까 H2O가 2개가 되는 거지. 오케이? 이해됐죠? 그래서 전체 반응식은 결국 2개의 수소 분자랑 하나의 산소 분자가 2개의 물 분자를 만들어내는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전자가 분리돼서 도선을 타고 이동하면서 전류를 흐르게 만든다. 요게 원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생성된 물질이 뭐야? 물이지. 예, 이 연료 전국에서 만들어진 물질은 물입니다.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떼었을 때는 이산화탄소 같은 환경오염 물질이 많이 배출이 되는데 이런 연료전지를 썼을 때는 이런 걸 거의 내놓지 않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죠. 밖에서 막 애들이 소리 질러 난리가 났는데 싸우는 건지 아닌지 선생님 잠시 집중이 안 돼서 밖에를 신경 써서 좀 말을 더듬었죠. 이해해 주세요. 싸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듣다 보니. 어쨌든 연료전지를 이용하는데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버스 지금 여기 보시면 연료전지 버스가 이제 상용화되면 좋겠죠. 소규모 휴대용 전자기기부터 대형 발전소까지 넓은 영역에 쓰고 있다. 해서 장점으로는 아까도 말했지만 아까 말 안 했구나. 열이 발생하면서 생기는 손실, 열이 발생할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이 높아요. 에너지 효율이 높다는 점이 장점이야. 그 위에 한번 보시면 연료전지는 위에서 그림 위로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기존의 연소 방식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다에 밑줄 쳐주세요. 왜냐하면 열이 발생이 작아. 열이 발생으로 생기는 손실이 작다는 얘기야.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높아. 그 다음에 물밖에 생성되는 게 없으니까 친환경적이죠. 밑줄 쳐주세요. 어디 있어 이거는? 연료전지 바로 밑에 배출되는 물질이 물 동그라미 해주세요. 물밖에 없어. 그 다음에 소음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어. 내가 큰 단점이 있어. 뭐냐면 일단은 수소는 있잖아요. 너희들 수소폭탄 들어봤지? 수소는 성냥불을 갖다 댈 때 펑 하고 터지거든. 이 터지는 성질이 있는 거는 수소의 성질이 터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안해. 진짜 밖에가 자꾸 신경이 쓰여서 터진 성질이 있기 때문에 저장이나 운송이 힘들고요. 또 생산하기가 힘들어. 산소 같은 경우는 공기 중에 21%가 산소니까 그냥 사용하면 되지만 수소는 따로 만들어줘야 돼. 지구에는 수소가 거의 없거든요. 우주 공간에마다 지구에는 별로 없잖아. 그래서 이런 수소를 물 분해 등을 이용해서 만들어줘야 된다는. 그래서 수소의 생산, 그 다음에 저장, 운송의 기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겠다. 해서 에너지 문제를 해결을 위한 현대과학의 노력.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화석연료로 대체해서 개발하고 사용해야 된다. 왜냐면 지구온난화 같은 문제, 연료 고갈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또 신재생 에너지의 제일 큰 단점은 이런 거죠. 효율이 낮은 거. 그다음 발전량의 변동이 커. 어떨 땐 많이 발전하지만 태양광 같은 경우에 햇빛이 없을 땐 발전을 못 한다든지 이런 한계를 극복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넘어가실게요. 이게 지금 2014년에 에너지 종류별 사용 비율인데 석유가 48.2, 석탄이 17점, 전력이 그 다음으로 많고 전력도 어차피 거의 화력발전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LNG, 신재생 요만큼인데 첫 번째 신재생 에너지는 4.7 이것만 써주세요. 가장 적은 양이죠.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이 필요한 까닭은 뭐야?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대부분 다 수입하죠.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많이 나지 않아. 그래서 97%를 수입한대. 그리고 매장량이 또 제한되어 있으니까 고갈되고 전 세계적으로는. 그리고 그러니까 에너지 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점이 되게 중요하죠. 이 밑줄 친 것만 써주세요. 고갈되고
그 다음에 자원의 다양성이 확보가 되어야지 되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의 종류를 찾고, 자, 제일 많은 거는 뭐냐면요. 폐기물 에너지가 우리나라에선 가장 많이 쓰고 있어. 이 폐기물 에너지가 약 63.5%까지 알 필요는 없군요. 알 필요는 없고요.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설명만 해줄게요. 폐기물 에너지가 63.5%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게 바이오 에너지. 바이오 에너지가 약 20.8%. 그 다음으로 많은 게 태양광이에요. 에너지가 약 6.4 정도? 네, 이 정도 순으로 우리가 쓰고 있어요. 그래서 폐기물 에너지가 생산량이 제일 높죠. 산업용 폐기물이나 생활 폐기물을 활용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고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냥 얘 폐기물 에너지가 높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지형, 에너지 소비 형태 등을 고려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에너지가 좋을까? 보면 우리 앞에서 얘기 안 해줬나? 우리는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생겼잖아. 이 그림 되게 못 그리면 뭐 요딴 식으로 돼 있어. 서해는 이렇게 울퉁불퉁, 남해도 살짝, 그리고 동해는 이렇게 매끈해. 근데 여기 이렇게 울퉁불퉁한데 곳과 만이라고 하죠. 곳. 에이씨, 미안해. 욕할 뻔했네. 봤어? 얼른 지워야지. 이렇게 울퉁불퉁 돼 있을 때 곳과 만이라고 해서 볼록 튀어나온 데가 곳이고 쑥 들어간 데가 만인데, 요런 곳은 일단 간만의 차가 크죠. 그래서 이런 리아스식 해안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리아스식 해안이 우리가 특징적이고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조력 에너지나 조류 발전, 그러니까 조력 발전과 조류 발전이 적합하다. 이 두 가지 리아스식 해안 때문에 조력과 조류가 적합하다는 거 써주세요. 자, 그래서 밀물과 썰물로 인한 높이 차이를 이용한 해양 에너지, 밀물과 썰물 그리고 해수면 높이 차이 력이죠. 그래서 조력 발전. 연료전지를 이용해 자동차의 배출구에서 배출되는 물질은 뭐야? 물이죠. 그 가솔린에선 탄화수소, 이산화탄소, 질산화물, 이 황산화물 이런 대기 오염 물질이 있죠. 하니까 어떻게? 자동차에선 물인데 뜨거우니까 수증기가 배출되어 대기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만 써주시면 되겠죠. 가솔린 자동차는 다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했지? 내가 20분만 하기로 했는데 조금 시간이 더 오래된 것 같아. 자, 315쪽 넘어가서 이 315쪽 채우는 건 숙제로 해오세요. 학습지 하면서 315쪽 확인 한번 해줄게. 어렵지 않으니까. 연료전지에 관한 내용인데요. 물을 전기분해하고 연료전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꼭 해가지고 오세요. 그럼 거의 다 했어. 친환경 에너지 도시라는 것은 페이지 316쪽에 쭉쭉 넘어가서 316쪽에 밑줄 쳐주세요. 친환경 에너지 도시 네모 딱 해주고,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 판매함으로써 환경 문제와 에너지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도시. 환경 문제와 에너지 문제. 그래서 보통 기존에 기피시설이나 혐오시설 같은 경우를 친환경 에너지 생산 단지로 바꿔서 사용하자 이런 게 있는데, 영국에 하고 있는 도시가 있어. 배드제드라고. 기가 시간에 배웠다던데? 아니 무슨 시간에 또 배웠다대? 배드제드는 베딩턴 제로 에너지 단지의 약자죠. 베딩턴 제로 에너지 디벨롭먼트의 약자를 배드제드라고 하죠. 그래서 이 배드제드의 전경이 지금 나와 있고요. 배드제드에서 전기차 충전소가 그림에 나와 있고, 보시면 이런 거예요. 빗물 저장 장치가 있어서 잠시만요. 야, 조용히 하세요. 아들, 조용히 하세요. 방에 들어서 놀아. I'm sorry. 갑자기 애들이 흥분을 했네요. 비계 싸움을 하고 있었나 봐요. 자, 화장실을 빗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절수 화장실 여기서 변기에도 쓰고 하수 정화 장치에도 이 빗물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바람을 이용한 환풍구, 그 다음에 태양 전지판. 정말 미안하다. 내가 끊고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 선생님이 편집하기 싫어가지고 미안.
자, 그래서 배드제드의 특징은 오물 처리장 부지를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했다. 아까 얘기했고, 난방과 전력은 신재생 에너지를 쓰고 굴뚝을 특수 제작해서 미세한 바람을 이용하고 모든 주택 지붕에는 태양광 패널이 있고 열 병합 발전소에서 산업 폐기물로 나온 목재를 소각해서 에너지 쓴다. 뭐 이걸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적정 기술 마지막이네요. 적정 기술은 뭐야? 몇 쪽이냐면요. 318쪽. 적정 기술은 어떤 걸 적정 기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첨단 기술이나 거대 기술 같은 게 아니고, 자, 어디냐면 위에서 하나, 318쪽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그 공동체 특성에 맞는 가장 단순한 수준의 기술, 적정 기술 네모. 신재생 에너지를 주로 이용하고 있고,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술이어야 되죠. 그래서 이 적정 기술에서는 조건을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 친구들이 많이 알고 있던데 일단 어때야 돼? 비용이 저렴해야 되지. 아무나 누구나 이런 약간 개발도상국이라든지 후진국 등에서 후진국이란 말 쓰나? 등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인데요. 첨단 기술하고는 좀 반대되는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 나라에 맞는 그 현지에 맞는 기술인데 그러니까 저렴해야 되고 웬만하면 현지에서 나는 재료들을 써야 되고 현재 기술과 노동력을 활용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거나 또 제품의 크기가 적당하고 사용법이 간단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지역 주민들이 한번 알려주면 스스로 제작해서 쓸 수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죠. 재생 가능한 뭐 친환경적인 에너지 자원이어야 되고 해서 이런 거야. 아주 쉬운 거. 페달 세탁기. 여기 뚜껑 옛날엔 손으로 다 빨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뚜껑을 달아놓고 지금 우리나라는 세탁기가 있어서 페달 세탁기가 필요 없잖아요. 세탁기 없는 집 거의 없죠. 근데 이런 나라는 이런 세탁기를 전기도 없고 하니까 페달을 달아서 밟으면서 이렇게 세탁물이 빨리게 이런 게 적정 기술이죠. 그리고 생명 빨대 그림이 잘렸는데 교과서 한번 보시면 이 빨대가 좀 굵어. 그래서 이 안에 정화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들어있어서 빨아먹으면 오염된 물이 정화되죠. 특히 이런 나라들은 대체로 이런 더운 나라들 아프리카라든지 물이 굉장히 부족해. 오염된 물이 많고 물을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생명빨대. 그 다음에 이 큐드럼 알죠? 모양이 Q자야. 이렇게 Q자 모양이라서 물을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에서 길러 오거든요. 이 나라에서는. 물이 우리나라처럼 수도를 틀면 칼칼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은 어른들은 다 돈 벌고 일하고 생계를 유지하니까 아이들이 많이 물 기르는 일을 하는데 애들이 힘으로 붙이잖아. 물이 무거우니까. 해서 드럼통에다 물을 넣고 이렇게 끈을 매서 Q자처럼 생겨서 큐드럼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와카워터탑이라고 해서 이런 그물처럼 생긴 곳에 공기 중에는 이제 H2 안 보이지만 수증기가 떠있잖아요. 그러다 얘한테 부딪히면 액화돼서 물방울이 생겨. 여기 밑에 모이죠. 그럼 순수한 깨끗한 물이 되는 거. 와카워터탑. 요런 게 적정 기술이죠. 알겠죠? 그래서 뭐 이런 적정 기술 어떤 마을에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런 설계도 미술은행 해가지고 뭐 여기에다도 여기도 H2O가 닿으면 여기 닿으면 차가워서 액화된다라는 내용이고 몰라도 돼요. 그냥 자세히 몰라도 이런 게 적정 기술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죠? 네, 꼭 그 한 줄 오늘 배운 것 중에 감상을 한 줄로 남겨놔서 출석 체크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세요.